허브 코엔 협상의 법칙 1 165페이지부터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 말 장수들은 사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진짜로 사고 싶은 말은 절대로 먼저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하면 값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상대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제약이나 약점이 무엇이며 마감 시효를 안다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70페이지에는 협상 이전에 새로운 요구에 대해 처음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거의 모든 안 돼요가 글쎄요에서 좋습니다로 바뀌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172페이지. 변화나 새로운 생각은 조금씩 천천히 소개될 때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 지각, 인식, 그리고 바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당신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당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183페이지를 보면요. 협상에서 상대의 가격 양보 행위의 증감률 추이를 관찰하라고 합니다. 제시된 가격에 대해 처음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새로운 제안들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관찰하라고 합니다. 혹은 내려가는지 관찰하라고 해요. 상대방의 가격 혹은 양보의 권한의 진정한 한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생각을 좀 해보겠다거나 그 가격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라고 합니다. 189페이지에는요. 무슨 수를 쓰든 이긴다. 구소련의 소비에트 스타일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단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대의 기대치를 무너뜨릴 만한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나 요구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요. 구소련, 소비에트는 올림픽 방영권을 6천만 달러 내지 7천만 달러로 팔고 싶을 때 미국의 방송사들에게 2억 1천만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8,700만 달러의 방영권을 NBC에게 팔았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제한된 권한인데요. 구소련은 선택된 소수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협상가를 보내서 협상을 하게 해요.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죠. 실무자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결정권은 김정은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있을 뿐이라서 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협상가들을 보내서 제한된 권한으로 협상을 하게 하는 거죠. 201페이지를 보면 권한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코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203페이지에는 또한 협상에서 권한을 너무 많이 지니는 것이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시에서 최악의 협상가는 시장이고요. 도를 대표하는 최악의 협상가는 도지사, 나라를 대표하는 최악의 협상가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협상에서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될 때는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4페이지를 보면 감정 전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내가 원치 않는 제안을 받았을 때 눈물이나 분노, 공격적 행동으로 협상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침묵도 이와 비슷한 감정 전술인데요. 비웃음, 웃음, 걸어나가 버리는 것, 그리고 죄의식 주기 등도 있어요. 예로는 마하트마 간디도 죄의식 주기로 세계의 양심을 움직여서 영국으로 하여금 인도의 식민지 정책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어요. 상대가 나에게 폭언을 하며 말로 공격할 때 그 폭언이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당신의 의견을 그렇게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라고 해요. 이런 반응은 상대로 하여금 폭언에 대해 뉘우치게 만들고 고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이러한 감정 전술에 말려들었을 때 첫 번째로는요, 권한이 없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가격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하면 이건 정찰제라고 하고 합법성을 강조를 하거나, 세 번째로는 그 책량을 인정해주고 손님의 그 말솜씨를 칭찬하라고 해요. 상대와 함께 웃어 넘기라고 합니다. 225페이지에는 네 번째 소비에트 스타일인데, 상대방의 양보는 약함의 표시로 인정을 한다고 해요. 교착 상태에 몰린 문제는 상호 양보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성향은 때때로 무언가를 양보했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하게 되기 쉬워요. 교활한 협상가는 늘 당신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하고요. 그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보답도 회피한다고 해요.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당신은 가치 없는 것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31페이지에는요. 다섯 번째는 최종 기한의 무시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과 협상을 할 때는 언제나 인내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들은 당신이 이야기를 빨리 끌고 나가려고 하면 당신의 요구사항은 토론과 논쟁을 거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이들은 최종 기한 또한 협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최종 기한도 이것도 협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237페이지에는 이렇게 이기고 지는 식의 소비에트식의 협상이라는 것이 감지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선택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요.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고 마음이 내킨다면 이 악마와,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스타일의 이 사람과 한번 싸움을 시작해보고 때려 눕혀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자가 다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협조적인 만남이 되도록 그 관계를 솜씨 있게 변화시켜 보라고도 합니다. 자, 239페이지에는 챕터 8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49페이지를 보면 협상의 출발점에서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라고 이런 말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협상은 술책을 써서 상대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측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점이라고 합니다. 261페이지에는 챕터 9 서로 이익이 되는 협상 테크닉 기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 흥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 단계에서 태도가 형성되고 신뢰가 서고 기대치들이 생긴다고 해요. 협상에서 합의라는 수학을 얻는다면 그것은 사전 진행 단계에서 신뢰라는 씨를 뿌리고 전하나 서신으로 경작한 결과이기 쉬워요.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만들고는 만들어진 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식적인 사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면 참여한 사람들이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285페이지에는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갑작스럽게 흥정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 매장에서 이제 가격 협상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곱 번째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뢰를 형성을 시키라고 해요. 진지하고 비공식적이며 친근하고 긴장감이 없어서 판매자가 친절하게 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얻으라고 하는데요. 질문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심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요. 그 가게 주인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생각을 활용하는데요. 판매자가 정보를 줬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심을 보여줄 때 그 판매자가 이전에 언급한 생각에 편승을 하는데, 다섯 번째는 협조적인 관계로 바꾸라고 합니다. 나를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 단골 손님으로 보게 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적당한 모험을 하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고 천천히 정보를 제공하며 도덕의 힘과 미래의 선택권을 사용하여서 위험성을 낮추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그의 도움을 얻는데요. 판매자가 참가하게 함으로 가격에 대한 그의 자료와 지식을 문제를 푸는데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공적인 결과를 바란다면 첫째는 신뢰를 형성하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이때는 첫 번째로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서로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요. 신뢰를 형성하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297페이지에는 이제 서로 이익이 되는 협상 테크닉 세 번째, 지지 획득이에요. 당신이 설득하려는 사람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중심의 움직임과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반대자들 다루는데, 첫 번째로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생각이 다른 적이 있고 감정적인 적이 있어요. 생각이 다른 적은 당신과 의견이 다른 적으로 개인의 중요한 필요들과 흥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의 그 감정적인 적은 굉장히 어려운 적인데요. 당신과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심판관의 역할을 하거나 남 앞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체면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정도의 과정을 좀 사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의 방에 가서 완전히 돼지우리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저, 그럼 내게,
이거를 재개라는 표현을 써서 내 방이 깨끗하지 못할 때 나는 실망스럽고 우울하고 기분이 언짢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감정적인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자기 짝한테 혹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접시를 싱크대에 처박기 전에 음식을 닦아내는 것 좀 배울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대신 접시에 묻은 음식이 닦여 있으면 설거지하는데 시간이 반밖에 안 걸려요. 난 설거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이건 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감정적인 적이 아니라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이건 소음 공해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내겐 시끄러운 음악이 너무 안 맞는단다. 난 피곤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 음악이 너무 거슬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협상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 자료에 대한 당신의 분석과 비용, 산출 방식 이거 모두 다 틀렸소 라고 얘기하는 대신 제겐 그 자료가 당신과는 다르게 보이는군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른 적들을 잠재적인 동맹자로서 소중히 하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 당신의 견해를 신중히 인내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승리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면서 상대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찾아내어 그걸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보는 막다른 길을 피하기 위해 마침내 써야 할 끝내기 전술이며 예비책임으로 양보를 수용할 수도 있지만 양보가 양측을 다 만족시켜 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333페이지를 보면 사람마다 독특한 필요들이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거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필요는 당신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방식에 의해 충족된다고 합니다. 상호 간에 모두 만족하는 것이 당신의 성취, 모두가 이기는 협상의 목표와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챕터 10부터는 전화를 통한 협상과 합의사항 그리고 메모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